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유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신임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경호처장,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북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기에 윤석열 정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북한 측의 오물풍선 등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이라든지 안보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인사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방금 속보로 나왔던 거거든요. 일단은 현재 국방부 장관에 관련돼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경호실장을 국방부 장관에 올리는 게 맞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여러 가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조만간에 국방부뿐만 아니라 외교부라든지 다른 부서도 연속적으로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한동훈은 술 안 먹는 윤석열.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한 발언입니다. 과연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비판을 한 발언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살펴주실까요? 일단 이준석 의원은 이제 그 제3자 추천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자기는 어떻게 입장을 정할 것인가.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훈 그 대표가 당대표 선거 이전에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먼저 얘기했던 것이 특검 받자, 최상병 특검 받는데 민주당 안대로 가지 말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제3자 특검으로 갑시다라고 차별화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는 겁니다. 지키지 않는 상황을 보고 그저 한동훈은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현재 그 민주당 등이 기존의 그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만 쏙 빼면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우리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의 특검법을 비판하면서 이야기 나오면서 더 이상 최상병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한동훈 그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예전에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으냐 뒤로 발 빼니까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이준석 의원이 꼬집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똑같다. 다만 한동훈 대표는 술만 안 마실 뿐이다. 제로 콜라 마신대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한 대표가 지금 당선 이후에 재차 특검법 추진 의사를 확인을 했지만 지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당내 주류는 공수처 수사 보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가 여기서 더 이상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당 의원이 꼬집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더 강화된 내용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전에 있었던 특검법보다 훨씬 더 강한 특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렇게 보살폈던 소위 선수라고 하죠. 이 사람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2차 발의 때와 달리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김용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임성근 전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했느냐 안 했느냐는 따로 이야기지만 그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까지 의혹 확대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제안이 들어와야 같이 협의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그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고, 현재 특검법 추천은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한 특검법안을 내놓기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소위 생각의 차이를 균열을 내는 이런 발언이고요. 앞으로 이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관련돼서 무엇인가 국민의힘에서 대답은 해야 되는데 대답하기 대단히 껄끄럽거든요. 그렇다고 예전에 당선되기 전에 한 대표 이야기대로 제3자 특검법을 확 밀고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요.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일단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확대가 넓어졌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민주당이 더 강화된 내용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고 압박에 나선 가운데 친한동훈계 내부에선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놓고 회의적인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입니다. 말을 아끼고 있는 한동훈 대표, 어떤 해법을 내놓을까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지 않을 거고, 네. 자신이 대표 선거 때 이야기했던 제3자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바꾸더라도 그 안으로 갈 것인데, 받더라도 민주당 색깔을 완전 빼고 한동훈 표 특검법으로 내놓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내놓은 한동훈 표 특검법이 현재 용산 대통령실과 얼마나 충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비껴날 것인가, 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법에 김건희라는 세 글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척을 지고 정면 충돌하겠다는 의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의 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계속 한동훈 대표한테 특검법 제3자 특검 이야기했지 않느냐, 우리 받을게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거를 받기도 뭐하고 그렇다 거절하자니 뭐하고 또 그렇다 어떻게 이야기는 해야겠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력입니다. 정치력 없는 대표를 과연 국민의힘에서 계속 인정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네. 지금 특검법에 이종호라는 이름이 있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있고, 누가 뭐래도 김건희와 이종호는 계속적으로 주식 시장과 관련돼서 인맥이 있었던 상황이고, 근데 이종호가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해서 내가 그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카톡 내용까지 나와 있고, 이거 전체적으로 펼쳐보면은 그림이 대충 그려지거든요. 그거를 한 땀 한 땀 민주당은 꿰서 그 그림을 맞추겠다라는 것이고,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그거 맞춰지면 곤란하니까 하지 마. 제3자 특검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일단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거를 뭉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사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쏠릴지 모르겠으나, 최상병 특검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력이 중요하다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잼 포카 쏜다 한정판,
정치 이야기인데 아이돌이 떠오르는 멘트인데요. 민주당이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정당 최초로 팝업 스토어를 열어 민주당만의 상품, 즉 굿즈를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오직 현장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죠. 혹시 진 기자님은 네.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래서 예전에는. 굿즈를 사보기도 했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이제 그 아이돌들의 또는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의 팬클럽 문화가 지금과 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흔히 앨범에 껴있는 그 포토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포토카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 지금은 활성화된 아이돌 문화에서는 굿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의 소위 얘기해서 정치 이벤트에서 굉장히 확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치는 다들 이제 군중들이 동원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은 이런 거죠. 뭐 김대중 해서 막 이렇게 막 뭐랄까 막 흔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이것이 문화로 정착돼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정당 차원에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굿즈를 만들어 판매한다? 이거는 사실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머그컵, 키링, 밴드, 티셔츠, 에코백, 이거 사실 대부분의 그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에서는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포토카드가 저기서 또 플러스가 돼야죠. 저 머그컵에는 아마도 저렇게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실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만간에 이거 똑같이 국민의힘도 따라합니다. 근데 아이돌 팬덤 문화에서 굿즈는 그 팬덤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분명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치권에서도 이 시도하는 방식이 분명히 통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세대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역시 나머지 부분들도 다 바뀌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의 정치 이벤트는 기존의 아이돌 이벤트를 따라가는 분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소위 얘기해서 MZ세대의 성향을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그 유튜브에 정당 굿즈를 홍보하는 영상이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무슨 젤리 광고 영상을 패러디를 했더라고요. 보셨나요, 혹시? 봤습니다. 네, 귀엽더라고요. 이게 젤리 영상이 나오는데, 네. 건장한 모습에 목소리는 굉장히 귀여운 뭐 이런, 사실 상업 광고에서 차용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정치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또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을 당장 내가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쟁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젤리 광고 패러디는 당연한 것이고요. 미국 대선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공식 굿즈를 만들고 있고, 얼마 전 그 트럼프 피격 사건과 관련한 굿즈도 막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총격 사건이 있은 이후에 트럼프의 파이트 하는 뒤에는 성조기가 휘날리고 굉장히 멋있는 사진인데, 사실 얼굴에는 막 피도 이렇게 묻어 있고 좀 끔찍한 모습이긴 한데, 이것을 티셔츠에 해서 티셔츠 광고로 해서 굿즈로 판매한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수감됐다가 나오는 장면 사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트럼프 수감됐던 장면. 그것마저도 굿즈로 판매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역시 장사꾼 역시 다른 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카멜라 해리스의 부통령 팀 윌즈의 미네소타 주지사 모자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경쟁하게 되는 해리스 카밀라가 판매해준 기념품 모자입니다. 저게 군 위장 모자잖아요. 해리스 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모 모자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정치 모자이고 미국산 노조가 제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매 시 해리스 빅토리 펀드에 기부된다라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카모 모자는 윌스 주지사의 애착 모자래요. 예, 자신이 그 소위 얘기해서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그 합류해달라는 해리스 부통령의 전화를 받았을 때 이 모자를 쓰고 전화를 받았다. 뭐 이 영상이 화제가 돼서 바로 제작이 들어갔다고 하고, 이 모자는 미국의 빨간색 그 소위 트럼프 모자, 그게 이제 마가 모자라고 하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렇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렇죠. 앞 글자 따서 마가라고 해요. 마가 모자인데, 이 모자와 아까 이야기했던 카모 모자가 같이 경쟁을 할 거래요. 그럼 미국인들은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카모 모자 쓰기도 하고 이 마가 모자도 쓰기도 하고 굿즈 경쟁을 하는 것이죠. 저 모자들이 저 모자 하나 팔아서 얼마나 벌까? 아니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번 피의자 그 석방할 때 머그샷 사진 그거 들어간 티셔츠와 머그잔들 팔아서 이틀 만에 7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100억 원이에요. 예, 그만큼 모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 모자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5만 5천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쪽에서 판매하면은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그 윌스 주지사가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처럼 옷차림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유권자의 마음을 샀다라고 합니다. 마치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식의 머리와 뭐 이렇게 선글라스, 모자. 네. 뭐 이런 거 선글라스 활용해가지고 어필하듯이 그런 것들을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정치인을 흉내낸다라는 것이죠. 윌즈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 레이건 대통령 공화당 그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흉내를 내서 그 레이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기도 지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듯 미국에서 굿즈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정치 이벤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굿즈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알고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민주당의 행보를 흥미롭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게 최근 팬덤 정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 같은 방식이 당원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과 동시에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규정해야 될 게 팬덤이라는 거예요. 네. 팬덤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과연 팬덤 정치가 무엇이고 팬덤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대중은 정치인의 동원되는 대상으로 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바뀌니까 대중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지지하는 정치를 이끌고 싶지, 그 정치인의 대중 동원의 대상으로 남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이고, 정치는 이제 더 이상 대중을 동원하지 않고 대중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근데 기성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팬덤 정치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정치 아젠다를 선도하고 정치인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역할을 언론사에서 해왔는데, 그것을 이제는 대중들이 자기들이 만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언론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팬덤의 이름을 막 줄여가지고 무슨 딸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데, 그건 기성 언론이 마치 언론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보 유통업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들 욕하는 거예요. 기사 쓰려면 제대로 쓰라. 맞춤법이라도 제대로 맞추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팬덤 정치의 부정성은 기성 정치권을 흔들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고, 흔들리는 그 기성 정치권의 한 축을 언론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는요 이 팬덤 정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사도 바뀔 겁니다.
정치 문화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사실 팬덤 정치라는 게 정치권에서 쓰이니까 좀 뭔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팬덤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거에서 누군가의 분명한 지지자였잖아요. 그것이 더 팬덤이 강화되는 거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강화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강화되면 지지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거대한 전환이 그 일어나는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정치인을 이끌어냅니다. 당신의 가야 할 방향은 우리 우리가 지지자들이 정한다.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방향을 트시오라고 해서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그 정치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똑똑하고 뭐 굉장히 잘난 지도자가 대중들을 끌고 갔다면 이제는 낱낱이 분포에 있는 산계되어 있는 개인이 정치 팬덤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치 지도자를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게 예전의 정치의 환경과 지금의 정치 환경이 확 바뀌었다. 거기에 적응한 사람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만큼 정치권을 바라보는 그런 팬덤의 의식이 더 성장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여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대중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때로는 예전에 그 잘못된 형식,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중지성이 발휘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효과가 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그 입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는 이슈픽스에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확인해 볼까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시의 한 구절인데요. 누가 한 발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청문위원으로부터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저는 안도현 시인의 원래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예.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1994년도에 나온 굉장히 짧은 시예요. 연탄재가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데 사실 눈 오면 미끄러우니까 연탄재 차서 요즘은 그런 모습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연탄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예전에 언덕바지에서 미끄러질까봐 연탄재를 뿌렸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탄이 어떤 연탄입니까? 평소에는 자기 몸을 하얗게 태워서 가족들을 따뜻하게 하지만 다 산화되고 나서는 길거리에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다 부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탄재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안도현 시인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것이 정치권에 회자될지는 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유명한 시를 인용한 말이자 여당 중진이 국무위원 후보자를 연탄재에 비유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국회 환경노동위원인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연탄재에 비유를 한 것이죠. 대학교 재적 후에 스스로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고 한일도 그렇고 노조 위원장을 지내면서 아주 밑바닥부터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다. 정말로 본인의 영달이 아니고 진심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신 업적을 정파적 입장에 따라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너 김문수만큼 그렇게 뜨겁게 살아본 적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 나오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행정가, 공직자로서 상당히 좋은 능력과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노동약자에 대한 애정이 이 사람의 삶에 녹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지만 이미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작 들고 나오는 게 정파적 이념적 문제를 들고 나오냐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타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가지고 질타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고작 들고 나온 게 정파적 이념적 문제인지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정파적 이념적 문제인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탄재라고 하면 이미 다 뜨거웠던 게 식었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게 비교의 대상이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청문회에서 맹공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살펴주시죠. 임 후보자 발언이,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의 발언이 연일 도마에 오르는 것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방어하는 논리를 연탄재를 내놓아서 그런다기보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냥 후보자라고 할게요.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자는 예전에 인천 지역에서 민주노조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문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완벽하게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면서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건설노동자 양회동에 대해서 건설노동자 양회동은 스스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면서 분신을 한 사람입니다. 정치 권력이 탄압을 해서 화가 나서 분신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조선일보의 허위 보도를 근거로 해서 분신했는데 주변에서 방관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장관 입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또 김문수 후보자는 그대로 적용해서 또 그대로 따와서 그대로 이야기한 가짜 뉴스를 발설을 했습니다. 이 뉴스, 지금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이 자체가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현직 경사노위 위원장일 때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조금만 확인해도 이것이 가짜 뉴스라는, 조선일보발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대로 따서 발표했다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자의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자가 지금 페이스북에 썼던 것처럼 죽음은 맞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올바른 노동조합 정신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사과를 해야죠. 근데 사과 안 했어요. 페이스북 다 내렸습니다. 유튜브 내용도 다 삭제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발언했던 것을 백지화시켰어요. 적어도 온라인에서는 백지화시켰어요. 떳떳하다면 그거 왜 백지화합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2019년 12월 서울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파괴 사건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 26명에게 유죄를 선고를 내리자, 유죄 선고예요. 재판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자가 전 세계 노사관계 역사에 이런 일을 처음 들어본다. 문재인 노동인권 변호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속성이 반재벌 친민주노총임을 잘 드러내는 판결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분명히 법원에서 잘못된 거야라고 유죄 선고를 내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책 입장에 따라서 확 입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의 속성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자는 80년대 노동운동계 김근태다 이런 말을 들었던 전설이었는데요. 사실 노조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게 좀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노동운동계에서는 노동운동을 좀 배신한 변절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생각하니까 과거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운동했던 것 그 자체를 자신의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라고 밖에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근데 보수로부터는 뭔가 미덥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보수는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과거에 운동했던 것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반노동, 친재벌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고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윤석열 정권의 인사정책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독립관장 김영석 교수를 이렇게 관장으로 내세운 거나, 뉴라이트계열의 좀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 그 독립 뉴라이트. 예. 네네네. 그거나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을 이렇게 김문수 씨를 그 후보자로 내세운 거나,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정책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야권에서는 질문하고 있고, 저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니까 민망해서 말할 게 없어요. 네. 이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극우 막말 논란이 있었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4년간 약 5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청문회에서 쟁점 중에 하나로 예상이 되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족에게 대한 막말로 당 윤리위원회 회부되자 차 후보, 차명진 후보 말이 특별히 잘못되지 않다라고 두둔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차명진 후보가 이 김문수 후보의 지역에 있는 그 부천 쪽에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가 김문수 그 지금 후보자의 정치적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둔을 했던 것이죠. 세월호는 아무리 부적절한 것도 모두 다 막말로 취급받고 성행이 되는지 매우 안타깝다라고 김문수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2022년에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손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불법 파업엔 손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자가 운영해왔던 유튜브 채널, 극우적인 논리, 막말, 4년 동안 5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대요. 이게 틀림없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건데, 이렇게 살아서 35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한꺼번에 폐쇄한다? 그 배짱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참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좌에서 극우까지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보로부터는 배신자, 또 아까 뭐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보수로부터는 뭔가 미덥지 않다는 평가도 분명 있긴 합니다. 김문수 후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사람에 대한 평가는 모든 부분이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마 전두환도 83년도 아웅산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북으로 쳐들어가지 않은 것을 저는 공으로 보고 있어요. 아웅산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북으로 쳐들어가지 않은 거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결단이었거든요. 밑에서 막 쳐들어가자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막은 건 또 공이에요. 근데 그런 공도 있지만 독재자는 어쩔 수 없이 독재자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고 독재와 싸웠고 공은 공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극우적 행태, 막말 행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건 그거 역시 잘못된 행태라고 과로 평가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인생이 다 지고 나서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현재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잖아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친문 적자 김경수 복권의 정치권 술렁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여부를 놓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했고 윤상현 의원은 통합을 위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이 자체를 불쾌해하는 분위기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사면은 이미 됐으니까 복권을 시켜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이걸 왜 다른 사람들이 따지고 있어? 라는 겁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결정됐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법무부 장관일 때 그러니까 그때 사면이 됐었으니까 그때는 사면시켜놓고 이제 복권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계의 한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야당을 분열시킨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에는 당연히 친문 계열이 있고 또 친노도 친문도 이렇게 좀 분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계가 있으니까 김경수라는 대권 주자가 나타나면 저는 솔직히 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대권 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언론에서 띄우니까 그렇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대권 주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건 전제해두고. 그래서 그것이 야당 분열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한계 쪽에서는 그거래요. 분열을 시킨다고 한다면 선거 직전에 사면복권 시켜야지. 대선 3년이나 남긴 상태에서 하냐. 대통령이 왜 이 카드를 꺼냈는지 좀 의외스럽다. 그러니까 향후 한동훈 대표의 대선과도에서 김경수 카드를 이재명 전 대표를 잡는 데 써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이 친한계 쪽에서는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 김경수라는 한 인물이 사면은 이미 됐고 이제 복권이 딱 되니까 이것이 사실은 민주당 가서 터져야 되는데 국민의힘 가서 터져버린 거예요. 네. 굉장히 미묘한 파장이 계속 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를 둘러싼 진실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데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사면과 복권의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로 봐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작년에 2022년이죠. 8월 달에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기를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재벌들 풀어줬거든요. 되게 웃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재벌들 풀어주면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사면과 복권의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면과 복권의 심사하는 위원들이 자기 의견대로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용산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되게 웃긴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니까 여권 관계자가 이야기했더니 정말 양심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김경수 복권되어야 하는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쓸 것인가 고민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대표와 논의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을 치렀고 나한테 왜 설명 하나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한동훈 대표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안에서 뻥 터진 거고 그거를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뒷짐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저는 해석해 드릴게요. 네, 한 대표 취임 이후에 윤한 갈등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이전으로 좀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딱 등장하게 될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표로 등장하게 될 때 윤한 갈등이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보였을 뿐이지 끊임없이 물밑 갈등은 있어 왔고 특히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물러나는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대표가 등장하니까 물갈이는 돼야 됐고 그 물갈이에서 결국 5대 4로 현재 친한계가 당의 주류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친윤계는 이전 주류지 지금 현재 주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윤한 갈등, 이것이 윤석열 한동훈 갈등인지 김건희 한동훈 갈등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용산 쪽과 한동훈의 갈등은 이게 시작이다. 예, 앞으로 치열하게 벌어질 일 많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 대표는 앞서 대통령실에 여러 경로로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 역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웃기는 게 지난 4월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12월 달에 사면이 된 김경수 지사가 있으니까 이제 복권 시켜주셔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짓말 하든지 이재명 전 대표가 거짓말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권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되게 웃기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전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쟁자를 제한해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즉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랑 경쟁을 하니까 네. 경쟁자를 제한해 줄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4월 영수회담 직전에. 아무리 해도 영수회담 할 때 분위기가 좀 잘 풀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던졌다라는 거라고 이 전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이 대통령실에서 그런 일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양측에서 그러니까 이 전 대표 측과 대통령실이 양측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틀림없이 시시비비로 밝혀질 겁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민주당 전당대회 D-6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세종지역 경선이 열렸는데요. 이번에도 이변 없이 이재명 전 대표가 9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압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90%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연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권리당 온라인 투표 누적 득표율이 89.21%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연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승리를 제어해야 하는 김두관 후보 또는 김지수 후보가 합쳐서 겨우 10%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 압승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재명 후보는 굳이 김두관이나 김지수 후보를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 대신 자신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길을 만들어보자. 그게 수권정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라면서 먹사니즘을 강조한 겁니다. 굳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압도적인 승리 이 부분은 연임이라고 봐도 당원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김두관 후보의 지금까지의 활동 혹은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분명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모든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은 100% 같은 의견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산당이 그러죠. 공산당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게 북에서 가지고 있는 수령 당 인민으로 이렇게 일치화되는 그 기조거든요. 기조. 수령과 당과 인민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북의 기조예요. 그게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면 민주정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가 그 대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부진하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일부 기자들 내지 정보 유통업자들 입장에서는 일극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극 체제라고 비판하는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유례없는 재판을 4번씩이나 받고 있는 권력으로부터 굉장히 이 압박, 프레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원이 내부에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줬다고 해석합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영수회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당대회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림은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둘이서 만나는 그림이에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것은 조금 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다 결정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는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정상이었고요. 여당 대표는 그냥 소위 얘기하는 핫바지였기 때문에 안 만났어요. 그래서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던 거고 거기에 관심의 초점이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사이에 기류가 충돌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거대 여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즉 대통령과 만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 대통령실은 거부할 거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고 오히려 역제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국은 굉장히 미묘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고위원 경선은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선 초반에는 정봉주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는데 지역 순회 경선이 계속되면 될수록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제치며 1위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저희 개인적 예상은요. 최고위원회에서 1위가 김민석, 2위가 정봉주로 될 것이고 3위는 김병주, 한준호, 그리고 5위를 두고 이현주와 전현희가 싸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예상이에요. 그런데 김민석이냐 정봉주냐 이 둘 사이에 긴장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정봉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동안 정봉주의 활약이 굉장했었고 소위 해서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었던 조건들이 있었는데 여러 번의 설화가 있었고 그 설화로 인해서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정봉주 후보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가 뭐냐면은 이재명 파리, 명파리들 축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질문했죠. 명파리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지 않고 선거 끝나면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봉주 후보가 오늘 인터뷰했던 기자회견을 극구했던 것은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이 1위, 2위가 정봉주, 3위, 4위에서 김병주, 한준호, 이현주, 전현희가 5위 서로 싸움을 할 것이다. 강현우 후보자한테 미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봉주 후보가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전당대회 끝난 후 전망을 해본다면 이 전 대표 측의 의도적 개입 움직임이 당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회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정봉주와 화가 났다라는 것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원을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온 것이죠. 이거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들어갔을 때 개파로 쫙 나눠질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됐는데 그것을 민주당원들이 인정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1위는 김민석, 2위는 호남 지역 경선을 거치면서 누적 득표율 15.61%를 점유한 정봉주 후보가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든 그렇지 않든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날 것인데 당내 갈등 요소로 작용할 것은 명확합니다. 네. 생생만물쇼 연세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